반가워요. 인성과 진로 설계 김선희예요. 자, 일전에 여러분들이 임상병리사가 무엇인지 그 임상병리사의 어떤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요. 임상병리 검사학의 역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대한 임상병리사 협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 업무의 구성,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상병리 검사학의 역사 및 대한임상병리사 협회입니다. 자, 이 임상병리 검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발전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좀 멀리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임상병리 검사학의 이제 태동으로 봤을 때 기원전 1550년에 사람의 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생충 검사가 실시되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처럼 굉장히 세부적이고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와 연계되어 가지고 어떤 예후 판정까지 하는 그런 현대화된 형태의 어떤 기생충 검사는 아니었고요. 단순히 그 사람의 뭐 장속에 이제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만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화된 형태의 이제 기생충 검사였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네, 요즘에는 이제 기생충이 잘 없는데 옛날에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기원전 155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원시적이고 굉장히 어떤 문명의 발달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550년대에 이미 우리 인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우리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1550년에 이제 기생충 중에서도 이제 십이지장충 감염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십이지장충을 이제 감염해서 복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임상적인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제 임상병리 검사학의 시초로 이제 기원전 1550년에 있었던 이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예로 들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상병리 검사학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검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상병리 검사학의 역사에서 봤을 때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요 검사입니다. 자, 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요가 뭐예요? 자, 요는 영어로 유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린은 조금 쉬운 말로 요라고 하는 한자를 쓰지 않고 한국말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오줌이 됩니다. 자, 오줌은 뭔지 다 아시죠? 네, 우리 소변이에요. 자, 우리 소변, 우리 오줌을 가지고 뭔가 검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소변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현대 임상병리 검사학으로 소변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은요 20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변을 가지고 가장 최초로 실시했던 검사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당 검사입니다. 요당은 말 그대로 요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얘기합니다. 소변 속의 포도당. 자, 소변 속에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옛날에. 자, 소변 속에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소변 속에 있는 포도당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소변 속에 포도당이 나오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렇죠.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임상화학이라든지 혹은 요화학을 배우시게 될 건데 그런 전문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한 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당뇨병 환자의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 당뇨, 특히 이제 제1형 당뇨 중에서도 제1형 당뇨의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이 있거든요. 이게 대대손손 만만으로 이렇게 이제 당뇨병이 후손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위험들. 자, 이런 무서움 때문에 이 당뇨병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예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뇨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요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요검사의 형태는요, 뭐 현재와 같이 그런 어떤 뭐 포도당의 어떤 분자적 구조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최초의 검사는 뭐냐? 환자의 소변, 우리가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환자의 소변을 그냥 길에다 뿌려요. 사람들이 그냥 많이 다니는 그냥 신장로에다가 그냥 그 환자의 소변을 컵에 받아와가지고 그냥 바닥에 부어 놓습니다. 여기 이제 소변을 부어놔요. 길에다가 소변을 부으면 어떻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변에서는 이제 찌린내가 나겠지만은 만약에 당뇨 환자의 소변을 길에다가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뇨 환자 소변에는 당연히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자, 당뇨 환자의 소변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이제 굉장히 이런 어떤 후각이 발달한 개미들이 몰려듭니다. 당뇨 환자의 소변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개미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해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예전에 소변 속에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초의 어떤 요검사의 형태였고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정밀화되어 있고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임상병리 검사학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방법도 사용을 했다. 굉장히 이제 흥미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다가 우리 임상병리 검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17세기에 현미경이 나오기 시작해요. 17세기는 우리 유럽의 역사로 봤을 때 어떤 시기인가요? 17세기,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약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기예요. 네. 르네상스 시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예부흥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히 어떤 뭐 시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어떤 뭐 시인들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천지창조 같은 그건 미켈란젤로죠. 네, 그런 뭐 훌륭한 그림들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때는 뭐 아이작 뉴턴이 태어나고 갈릴레오가 태어나고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현미경이 무엇인가요?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면은 현미경이 무엇인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미경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힘든 굉장히 작은 단위의 물건을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우리 시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조 장비, 보조 광학 장비가 현미경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끼고 혹은 뭐 작은 거를 크게 보기 위해서 돋보기를 쓰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안경이나 돋보기로도 보기 힘든 굉장히 미세하게 작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과학 장비가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미생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팔을 펴가지고요. 여러분들 팔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손등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손바닥, 그리고 여러분들 손톱 사이사이를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세균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 손을 봤을 때 내 손이 깨끗해 보이지만은 내 손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손바닥, 손등, 내 팔꿈치에는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공존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7세기에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미생물 검사도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의 세포도 관찰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혈액을 빼가지고 혈액 속을 보게 되면 혈액 속에 뭐가 들었죠? 그렇죠. 바로 혈구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이 혈구세포를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이 혈구세포를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혈구세포의 어떤 형태학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적혈구가 찌그러져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빈혈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세포를 보기 위해서도 현미경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17세기. 그리고 이제 18세기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최초의 병리학 저서가 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병리학 저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런 저서가 퍼짐에 따라서 임상병리 검사학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이제 아닐린 염료라고 하는 세포를 염색할 수 있는 염색 시약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사람의 체세포를 염색해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세포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암 검사를 할 수 있죠. 뭐 여성의 자궁암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간세포 흡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간암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폐에다가 뭐 기다란 면봉을 집어넣어 가지고 폐암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 그 내시경을 하면서 거기다 칼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위 종양 뭐 위에 어떤 튀어나와 있는 그런 어떤 돌기를 잘라내 가지고 종양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현재의 전문화된 세포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던 게 바로 19세기에 있었던 이런 세포를 염색할 수 있던 이런 염료 개발이 이제 어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과 그 반응, 자, 이것은 임상화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체 내에서 굉장히 많은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포도당,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 탄수화물이 우리 생체 내에서 분해되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작용, 호기성 호흡작용, 그리고 전자전달계, TC의 회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ATP 분자로부터 34개의 하나의 포도당으로부터 34개의 ATP 분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일련의 화학 과정을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효소들의 활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사성 질환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임상병리 검사의 역사 및 제도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임상병리 검사, 전문화된 임상병리 검사가 없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전통적인 임상병리 검사는 없었고요. 단순히 이제 그 의사가 뭐 진맥을 짚거나 혹은 환자의 문진을 통하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병을 이제 진단을 내렸던 시기고요. 환자의 뭐 가건물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상병리 검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던 계기가 무엇이냐? 자, 구한 말이죠. 고종시대 때 미국인 닥터 알렌, 현재는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 병원이죠. 광해원을 세웁니다. 이 광해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입니다. 이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 안에 이제 임상병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장비들 하다못해서 이제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고 뭐 기생충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런 걸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임상병리 검사의 최초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일본의 더 침략기 외정 시대를 지나서 19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저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6.25 전쟁이 시작이 돼요. 자,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고 다치잖아요. 그런 미군 병사들의 어떤 치료를 위해 가지고 미국의 근대화된 어떤 의료 장비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엔 군인의 어떤 전상자 치료를 목적으로 미군 해군 병원 그리고 이제 미군 병원이 육군 병원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임상병리 과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여러 가지 검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해서 무덤에 떨었듯이 1950년대 이때 우리나라에 창궐했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람쥐를 매개체로 하는 한타 바이러스. 이 한타 바이러스가 그때 이제 전쟁을 하던 미군 병사들에게 집단 감염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도 같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시설들을 갖춰놓고 자기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후퇴할 때 다 가지고 갔나요? 아니죠.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미군 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런 어떤 의무병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서 임상병리 검사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임상병리사 면허가 있지는 않았어요. 무면허 상태로 이제 검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미군으로부터 전수받은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임상병리 검사 업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963년도에는요, 이제 임상병리사는 아니고요, 이제 의사 중에서 임상병리 전문의가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사분들이 임상병리 쪽에 이제 들어와서 어떤 검사 업무에 있어 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63년도에 드디어 이제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이때는 이제 우석대학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생겼는데 그때 최초의 2년제 임상병리 과가 개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임상병리사의 어떤 양성을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63년에 이제 이분들이 졸업을 하는 시기죠. 1965년에 제1회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실시를 해서 1963년에 입학을 한 1기 임상병리과 이 선배님들이 이때 시험을 치셔가지고 면허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뒤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학교들이 임상병리학과가 생겼습니다. 저기 뭐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원주 캠퍼스에서 생겼고요. 그리고 뭐 부산 카톨릭대, 뭐 인제대학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임상병리학과를 설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전문대학에서는 이제 3년제 24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에서는요, 마찬가지로 24개 4년제 임상병리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상병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 임상병리사들이 어떤 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임상병리 업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임상병리사들의 어떤 권익 보호를 위해 가지고 대한 임상병리사 협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창립은 1962년 10월 14일에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1965년도 12월 2일에 보건복지부, 그때는 복지부입니다. 그때로부터 사단 법인 허가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정식적인 어떤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 기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87년 11월 23일에 의료기사법에 의한 사단 법인체로 이제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게 되고요. 이런 대한임상병리사 협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은요. 이 임상병리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임상병리 기술학의 학술 연구 및 기술 보급의 촉진, 이것이 임상병리사 협회의 존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병리사 협회들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 활동은요. 첫 번째, 전국 학술 활동. 전국 학술 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임상병리 기술에 대한 홍보가 실시됩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기계만 돌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혹은 자기가 개발한 그런 어떤 기술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서 훨씬 더 전문화된 임상병리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이제 발전하자, 그런 어떤 자경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전국 학술 대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과, 우리 임상병리사들도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전문화된 파트가 있습니다. 임상화학이면 임상화학, 혈액학이면 혈액학, 미생물이면 미생물, 각각의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분과별로 전문화된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학회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병리사들의 전문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학회지를 발간했고요. 그리고 보수교육, 꾸준히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자는 의미에서 보수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직업 소개,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현재로서는 이런 임상병리사라고 하는 의료기사의 어떤 전체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임상병리사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이런 대표 기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임상병리 업무 구성과 부서별 검사 의뢰서. 그래서 전문적인 임상병리 업무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임상병리사는요, 크게 병원 내에서 3개의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리과, 두 번째가 진단검사의학과, 세 번째가 생리기능검사부입니다. 병리과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병리, 분자병리, 면역병리, 소기관병리, 진단세포 등 우리 사람의 어떤 세포라든지 사람의 조직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곳이 병리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병리학, 조직학, 진단세포학 이런 것들을 배우실 때 이제 병리과에서 하는 업무들을 그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진단검사의학과가 이제 거의 한 70% 이상의 임상병리사들이 이제 근무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뭐 임상화학, 진단혈액, 면역혈청, 뭐 분자 생물 유전 등등 우리가 혈액을 뽑아서 혹은 우리가 이제 체액을 통해서 검사하는 대부분의 검사가 진단검사의학과 안에서 검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기능 검사부가 있는데요. 이 생리기능 검사부는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어떤 뭐 체액이라든지 조직을 빼서 검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기능을 검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람의 심전도, 사람의 어떤 심장이 뛰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호흡기계 검사, 그리고 어떤 근육이라든지 어떤 신경계통의 근신경 검사. 자, 이런 것들을 이 생리기능검사부에서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도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안에서의 이제 각 부서가 되겠어요. 진단검사의학과. 자, 첫 번째 진단 혈액검사부. 혈액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진단은 물론 치료 방침의 결정, 치료 경과 관찰.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 혈액 내 질환을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진단 혈액검사부입니다. 우리 빈혈, 백혈병 이런 검사들이 진단혈액검사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검사부 같은 경우는 환자의 소변 내 이화학적 물질을 검사하여 질병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당뇨라든지 뭐 비뇨기계 질환, 뭐 방광염이라든지 혹은 요로결석 이런 거 있죠. 이런 비뇨기계 질환을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검사부가 됩니다. 임상화학 검사부는요, 굉장히 넓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혈액이라든지 혈청 그리고 환자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체액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 뭐 효소라든지 기질, 호르몬, 전해질, 중급속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질병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을 이 임상화학 검사부에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 미생물 검사는요, 딱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여러 가지 감염병을 진단합니다. 환자 몸에서 여러 가지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이 안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면역 혈청 검사부는요, 질병의 원인체인 항원과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검출함으로써 감염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검사부하고 굉장히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생물 검사부는 실제 그런 어떤 세균체를 보는 거지만 면역혈청 검사부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생체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항체라고 하는 물질을 검출함으로써 이 사람이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예전에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린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혈액은행 검사부입니다. 이 혈액은행 검사부는요, 말 그대로 혈액형 검사가 수행이 됩니다.
우리가 혈액형 검사를 언제 수행할까요? 그렇죠. 수혈할 때 이루어집니다. 수혈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A형인지, RH 플러스인지, RH 네가티브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혈액은행입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혈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혈액을 가져와서 이 사람이 RH 플러스 B형이구나. 이것을 판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혈액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은행 검사부에는요. 그 수혈할 수 있는 그 수혈 혈액 팩을 보관하고 있는 혈액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액형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혈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뒤에 계속 나오네요. 임상생리검사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생리학적 검사, 뭐 심음도, 심전도, 맥파 검사, 우리 이제 심장과 관련된 이런 검사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흡기계 검사. 이 사람이 뭐 폐활량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폐활량, 폐기량, 폐포 기능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경계나 여러 가지 근육의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및 세포 검사부는요, 수술이나 부검 시 절제한 조직을 이제 박층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염색하여 뭐 염증이나 암의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한 검사를 하는 곳이 이제 바로 이곳 조직 및 세포 검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암이냐 아니면은 양성 종양이냐 혹은 염증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환자 몸에서 채취한 이제 세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핵의학 검사부인데요. 핵의학 검사부는 옛날보다는 그 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핵의학 검사부에서는 동위원소를 사용해요. 자, 이 동위원소는 무엇이냐? 방사능 물질이에요. 자, 우리 저기 후쿠시마 원전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럼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 있죠. 뭐 세슘, 뭐 여러 가지 뭐 우라늄, 뭐 이런 것들을 이 핵의학 검사부에서는 검사 업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유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면역 혈청학적 반응에 의한 어떤 2차 반응, 항체를 보기 위해 가지고 동위 원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극미량, 예를 들어서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위 원소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핵의학 검사부인데 요즘은 검사 장비의 어떤 민감도가 올라져 가지고 옛날보다는 핵의학 검사부의 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사가 일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핵의학 검사부가 존재하고 있어요. 10번째. 자, 이 10번째가 요즘 가장 바쁜 부서입니다. 진단분자 유선학 검사부. 각종 유전질환 및 원인 불명의 기능장애, 염색체 이상질환, 불임, 악성 종양들을 진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병들 있죠.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곳이 바로 진단분자 유전학부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왜 바쁘냐? 얘들이 여러 가지 유전병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런 유전병을 가진 유전병 소인의 그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 장비인 PCR이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 장비로 PCR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PCR이 요즘은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 PCR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체를 가지고 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바로 진단분자 유전학 검사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가장 바쁜 부서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가셔서 이 진단분자 유전학 부서에 가시게 되면은 많은 바이러스 검사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겁니다. 임상병리 검사 시에 이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의료사고 및 의료 과오 방지. 당연히 뭐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분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뭐 체열을 한다든지 혹은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 중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병리사의 품위 손상 행위 금지.
네. 우리 임상병리사도 병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 기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밖에 나가서 임상병리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어떤 몰지각한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병리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지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비밀 누설의 금지.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지켜지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예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딱 대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기 어떤 비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유명 영화 배우를요 촬영을 했어요. 자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야, 배우 삐삐삐가 우리 병원에 와서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병원에 매니저 없이 자기 혼자 와서 진료를 보고 갔는데 제가 무슨 질환이 있다더라. 대박.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 올린 사람, 간호사였는데 그거 올린 사람 처벌받았습니다. 왜냐? 비밀 누설의 금지. 환자가 병원에 오는 거는요,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의학적인 비밀을 누출시키지 않고 병원에서 그런 어떤 비밀 유지를 한다는 그런 어떤 동의하에, 암묵적인 동의하에 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가서 뭐 가까운 친인척을 보든지 혹은 뭐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 본다 하더라도 그냥 넘겨야 됩니다. 그냥 그 순간 저 사람 유명인이냐 하고 그냥 그 순간 넘겨야 돼요. 그걸 기록에 남기거나 제3자한테 절대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상병리 검사학의 연구. 지금 현재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임상병리 검사학의 연구. 이렇게 검사하니까 더 정확하더라. 새 기술을 개발하고 새 기술을 소화하고 연구,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의 구성이 되겠어요. 진단검사의학과에는 과장이 있습니다. 이 과장은 보통 진단검사의학을 전공한 이제 의사가 이제 과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진단검사의학을 전공한 이제 의사들, 뭐 전문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펠로 닥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전공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지던트, 이제 이런 의사들이 이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검사실장이 있습니다. 검사실장이 이제 임상병리사예요. 그래서 이 검사실장 밑에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많은 부서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의 구성은 이제 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의 전문의로서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죠. 그리고 이제 이 진단검사의학과를 이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실장, 이제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검사실장인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진단검사의학과 내에서도요, 다년간의 검사 경륜을 갖춘 이제 베테랑을 검사실장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검사실장이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병리사들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검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석병리사가 있는데 이 수석병리사는 아까 봤던 이 파트들 있죠. 자, 이 파트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파트의 기술적인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임병리사가 있는데 주임병리사는 이제 수석병리사가 부재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간 보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이제 그 각각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병리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퀴즈입니다. 우리 임상병리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봉사심과 측은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상병리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사가 해야 될 업무를 AI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네, 일부는 대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체 불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불가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검사자의 눈과 손으로 수행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이게 염증세포인지 암세포인지 이런 거는 단연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베테랑 임상병사가 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현재로서는 어떤 인공지능으로도 대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될 고유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임상병리사의 미래 전망을 보겠습니다. 임상병리사의 미래 전망은요. 지금 노령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한 2050년쯤 되면은 현재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노인들이 발생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질병 인구 증가. 당연히 이거는 이제 노령 인구 증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을 가진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검사 업무의 지속성 유지. 당연히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검사 업무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실례로 우리가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임상병리사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검사가 자동화가 그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임상병리사가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검사 건수가 더 많아졌어요. 검사하기가 편해지고 검사가 자동화되다 보니까 검사하기가 편해지고 검사의 신속성 그리고 검사 단가가 싸지다 보니까 검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상병리사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노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이제 질병 인구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병리사는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이 병원에서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류와 함께 갈 임상병리사라고 하는 직업. 네, 분명히 어떤 미래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직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임상병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상병리사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자신의 임상병리사로서의 미래 설계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